예, 여러분들 지난 시간부터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런 거를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 시간에 CPU가 있고 CPU의 작업 공간인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CPU는 매 순간 그 메모리에 있는 기계열을 하나씩 읽어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메모리 어디에 있는 기계열을 읽어와서 실행하느냐? 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이름을 가진 레지스터가 있고 그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위치에서 매번 기계열을 하나씩 읽어와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그 메모리 위치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는 기계어 하나를 실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 위치를 가리켜서 그 다음 기계어를 읽어와서 실행하게 되고 또 그 기계어 실행이 끝났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위치를 가리켜서 그 다음 거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 값은 하나의 기계어가 끝나면 다음 위치 그렇게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항상 그 동일한 순차적인 로직을 가지고 실행되지는 않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계어가 실행이 돼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C 언어 같은 그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뭐 if문이라든지 또는 뭐 그 반복문 같은 거를 돌면은 항상 다음 걸 실행하는 게 아니고 뭐 점프를 해서 좀 떨어진 위치를 실행하거나 뭐 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기계의 위치가 전혀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해서 실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계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리키는 그 메모리 위치, 즉 실행할 기계어 위치는 다음번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계어에 따라서는 그 위치를 점프해서 뭐 다른 위치를 가리키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일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도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이 될 때도 기계어 위치가 다음번으로 가다가 이 안에서 어딘가로 점프를 하는 뭐 그런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다른 프로그램 위치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함부로 바뀌는 건 아니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로 이 기계어 실행할 위치가 점프하는 거는 그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만 운영체제한테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점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계어를 하나씩 실행한 다음에 인터럽트가 들어간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터는 운영체제 위치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그 정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운영체제 위치로 이동하고 운영체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 모드빗이라는 게 0으로 바뀌어서 즉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드빗이 0으로 바뀌어서 모든 그런 기계어를 다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운영체제가 이제 CPU를 다른 친구한테 넘겨주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모드빗을 1로 바꾸어서 이제 그 제한된 기계어만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타이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I/O 디바이스 컨트롤러들을 설명을 드릴 차례죠.
이제 CPU가 프로그램 A한테 넘어가서 지금 프로그램 A가 CPU를 가지고 기계열을 한창 실행을 하다가 CPU한테 어딘가로부터 인터럽트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A가 계속 기계열을 실행할 겁니다. 본인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걸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A는 계속 CPU를 쓰고 싶은 건데 CPU의 독점권을 막기 위해서 이 운영체제하고 하드웨어 지원을 해서 둘이 협력을 해서 CPU의 독점을 막는 그런 게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줄 때는 항상 타이머에 어떤 시간을 세팅해서 넘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친구는 계속 CPU에서 기계열을 쓰고 싶겠지만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음 기계열을 실행하기 이전에 인터럽트 들어온 걸 확인하고 CPU의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제 이 친구는 CPU를 쓸 만큼 썼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뭐 CPU queu에 줄 서 있는 다른 친구한테 CPU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 로직이 하나 있겠고요. 그런 플로우가 하나 있겠고, 또 다른 거는 이 프로그램이 CPU에서 계속 그 기계열을 실행하다가 이 친구가 어떤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다. 파일을 읽어와서 뭔가 기계열을 실행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근데 파일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긴 대단히 느린 I/O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그런 내용은 CPU가 직접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파일을 읽어와야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 기계열을 통해서 저 파일을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CPU는 이 디스크를 전담하는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하죠. 지금 파일을 좀 읽어달라. 근데 여기서 그 부탁을 하는 것도 기계어죠. CPU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기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계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계어 종류 중에서 특권 명령으로 규정된 그런 기계어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뭐냐면은 이 모든 I/O 장치를 접근하는 I/O 장치를 접근한다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CPU가 I/O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계어들은 전부 특권 명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직접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계어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I/O는 특권 명령이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체제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스템 콜이라는 겁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뭘 하고 싶은데 내 권한을 가지고는 못하는 그러한 특권 명령의 기계어예요. 그럴 때는 내가 못하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커널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디스크에서 뭘 읽어와야겠다. 그러면 내가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는 이 CPU 기계어를 통해서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부탁하는 특권 명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운영체제를 불러서 좀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 콜이고,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사용자 프로그램의 위치에 기계어가 실행되다가 운영체제 위치에 기계어가 실행이 되는
이러한 점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점프는 개별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점프하고는 다르게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그 가상 메모리 공간을 가로질러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영체제 코드를 이 친구가 실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방법이 필요해요. 내가 기계어를 실행하다가 CPU를 운영체제한테 넘기고 싶은 거죠. 근데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 중에 인터럽트 라인에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CPU는 항상 뭔가 기계어를 하나 실행하고 다음 기계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인터럽트가 들어온 게 있나를 체크해서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지금 내가 IO를 하고 싶은데 운영체제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내가 CPU를 운영체제한테 넘기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쪽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기계어를 통해서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해요. 그러면 CPU가 다음 기계어를 실행하기 전에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니까 운영체제한테 CPU 제어권을 넘기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종전에 설명드린 그런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런 친구들, 이런 하드웨어들이 뭔가 CPU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거는 거였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운영체제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거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해서 인터럽트 거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CPU한테 인터럽트 거는 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이러면은 CPU에 붙어있는 인터럽트 라인이 세팅이 돼서 다음 기계어를 실행하기 전에 CPU 제어권을 자동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하는 그게 인터럽트인데 근데 인터럽트는 일반적인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이야기합니다. 뭐 타이머라든지 디스크 컨트롤러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가 걸어주는 인터럽트가 그 일반적인 인터럽트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프로그램이 운영체제한테 CPU를 넘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는 인터럽트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인터럽트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소프트웨어가 거는 그런 종류의 인터럽트는 우리가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체제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운영체제 위치로 그 프로그램의 그 가상 메모리 공간을 가로질러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강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영체제한테 CPU를 넘기는 그런 방법인 시스템 콜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고 그 다음에 전에 설명드렸었죠. 프로그램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외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프로그램한테 더 이상 CPU를 주면 안 되고 운영체제로 넘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응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프로그램이 CPU를 잡고 본인의 그 권한이 없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그런 기계어를 실행하려고 하면 CPU가 그거를 실행하기 전에 아까 모드빗 체크해가지고 얘가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네? 이러면 또 트랩이 걸립니다. 그래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는데 그 과정도 정확하게는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는 이런 작업은 I/O 작업인데 이 I/O 작업은 특권 명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계어로 실행이 불가능해서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본인의 기계어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CPU에서 무슨 기계어를 실행하느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요청한 파일을 디스크에서 좀 읽어달라라고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이 디스크의 뭐 헤드를 이동시켜 가지고 해당 파일을 마그네틱에서 읽어 가지고 자기 버퍼에다가 들여놓는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체제가 지금 그 파일 요청을 저 컨트롤러한테 한 다음에 방금 전에 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친구는 파일 읽어달라고 했는데 파일을 읽어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자신의 기계어를 실행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디스크에 파일을 요청했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CPU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다 읽히기 전까지는. 근데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그 요청한 파일을 다 읽었다. 그러면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죠. 아까 그 요청한 파일 읽어오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인터럽트를 걸면, 그러면 프로그램 B가 지금 CPU를 쓰고 있었겠지만 인터럽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가만 살펴보니까 왜 인터럽트가 걸렸는가 봤더니 아까 파일 입출력 요청한 게 다 끝나서 인터럽트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운영체제는 자신의 코드를 통해서, 자신의 기계어를 통해서 이 읽어온 파일을 메모리 위치에 프로그램 A가 쓸 수 있게 카피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A는 CPU를 얻으면 바로 본인의 기계어를 실행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키보드 컨트롤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여러분들이 C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뭐 scanf 같은 그런 함수를 써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결과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그렇게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는 그런 코드를 만나면 키보드 입력도 I/O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하고,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 프로그램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린다 라는 거를 이제 이쪽 큐에다가 정확하게 줄 세워 놓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실제 그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겠죠. 스캔F를 했는데 사람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원하는 인풋이 들어오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아까 키보드 입력 그 요청한 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CPU는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키보드 입력 들어온 그 내용을 아까 키보드 입력 요청한 프로그램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CPU를 얻었을 때 원하는 입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라는 거는 그 모든 I/O 장치에서 그 I/O 장치를 전담하는 그런 작은 CPU, 이걸 우리가 디바이스 컨트롤러라고 부르고, 실제 I/O 작업은 CPU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해서 하도록 해주고, 그런 I/O 작업이 끝났으면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CPU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CPU가 하드웨어죠. 디바이스 컨트롤러도 하드웨어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죠. CPU는 이 메모리 어디 있는 기계어를 실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컨트롤러들도 본인이 그냥 하드웨어인데 스스로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코드가 있고 어디 기계어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주어진 대로 일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러한 그 메인 컴퓨터 말고 이러한 I/O 장치들에는 그 I/O 장치의 이 펌웨어라고 해서 미리 이 안에 그 코딩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 친구들은 동작을 하고 있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디바이스 컨트롤러,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드웨어였죠. 근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게 뭐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실행하는 그러한 그 코드를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그런 코드 중에서 아까 CPU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기계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부탁을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는 컨트롤러가 수행하는 코드가 아니고 CPU가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직접 뭐 디스크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서 버퍼에 집어넣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컴퓨터 내부에서 CPU가 실행하는 코드고요. 그러면 디바이스 컨트롤러도 뭔가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에 의해서 뭐 디스크 내용을 읽거나 쓸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펌웨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수행되는 코드는 펌웨어라고 부르고 이미 이 안에 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일단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프로그램들로부터 CPU가 운영체제로 다시 넘어오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경우가 공통적으로 이 인터럽트 라인이라는 것을 세팅하는 그 경우에 한해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터럽트 라인을 누가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이러한 하드웨어 장치들이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래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터럽트죠.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하는 것과 별개로 뭔가 CPU 운영체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할 뭔가 할 얘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래서 운영체제 코드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 요구한 또는 뭐 전달할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직접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해서 인터럽트,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시스템 콜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들 본인의 코드로는 실행을 못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I/O 작업, 모든 I/O 작업은 기계어가 특권 명령의 기계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가지고는 수행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 콜을 하고, 그러면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고,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 I/O 요청을 본인의 코드로 하고. 근데 이 시스템 콜은 아까하고는 달라요. 아까는 나는 CPU에서 계속 기계어를 실행하고 싶은데 정말 중간에 뭔가 끼어들어서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즉 인터럽트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처럼 프로그램 본인이 실행하다가 본인의 그 요구에 의해서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는, 이거는 사실 인터럽트라고 볼 수는 없죠. 본인이 하는 일의 연장인데 내가 직접 못해서 CPU를 운영체제한테 넘기기 위해서 그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인터럽트라고 부르지는 않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뭐 트랩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뭔가 뭐 익셉션, 뭐 0으로 나누는 연산 같은 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그런 기계어를 실행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 기계어를 실행하려는 순간 스스로 인터럽트가 걸려서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에 운영체제는 인터럽트가 왜 걸렸는지, 이 인터럽트 라인이 있으면은 디스크 컨트롤러가 걸어준 인터럽트인지 타이머가 걸어준 인터럽트인지, 각각의 인터럽트마다 해야 될 일이 다르겠죠. 타이머가 걸어준 인터럽트면 CPU를 이 친구만 계속 쓰게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CPU를 다른 친구한테 넘겨줘라, 그래서 발생시킨 인터럽트고, 디스크 컨트롤러가 발생시킨 인터럽트는 아마도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시킨 일이 다 끝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건 걸 겁니다. 그런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인터럽트 벡터라는 게 있죠. 이거 뭐 용어인데, 이거는 인터럽트 종류별로 그 해당하는 종류의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운영체제 어디 있는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지, 그 인터럽트 종류별로 실행해야 될 코드의 위치를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터럽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뭐 주소에 대한 포인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는 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디스크 컨트롤러가 발생시킨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 코드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종류별로
너는 어디로 가시오, 너는 어디로 가시오. 이제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인터럽트 벡터고, 그 벡터에 정해진 주소로 실제로 가면 해당 인터럽트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기계어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게 바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거죠. 운영체제 커널에 있는 함수인데 해당 인터럽트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는 방법,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결국엔 인터럽트가 걸려야 넘어간다. 이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이 CPU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가진 CPU가 뭐 스스로 내어 놓든지 아니면 CPU를 빼앗기든지 해서 그 CPU가 다른 프로그램 또는 뭐 운영체제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용자 프로그램이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나는 CPU를 계속 쓰고 싶은데 이 CPU 독점권을 막으려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CPU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계속 쓰고 싶은데 그게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 같은 거죠. CPU를 계속 쓰고 싶지만 어느 정도 썼으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 프로그램한테서 CPU를 빼앗아서 다른 프로그램한테 넘겨주고 그러는 게 이제 하나의 CPU를 빼앗기는 그 예가 될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더 이상 CPU를 쓸 의지가 없는 경우. 뭐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오래 걸리는 I/O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차피 내가 CPU를 가지고 있어 봐야 다음 기계어 실행을 못 해요. 이 I/O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I/O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뭐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오면 그 파일의 내용을 보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파일이 아직 읽혀져 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나한테 CPU가 있어 봐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CPU를 내어놓는다고 할까요? 뺏긴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PU를 빼앗기는 경우에 대한 예를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현대 운영체제는 인터럽트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체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터럽트가 들어올 때만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운영체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CPU를 뺏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운영체제가 CPU를 쓸 수 있는 거는 인터럽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CPU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운영체제의 어떤 그 역할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인터럽트를 통해서 그 역할에 넘어가도록 뭐 CPU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타이머라는 하드웨어의 도움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뭐 I/O 장치와 CPU 간의 어떤 연락이 필요할 때는 I/O 장치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CPU를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동기식 입출력과 비동기식 입출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기식 비동기식이 영어로는 싱크로노스, 에이싱크로노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싱크로너스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식, 비동기식 대단히 여러분들 어색하죠. 이런 말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썼었나?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니까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동기식이라고. 그러니까 동기식하고 비동기식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죠.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평소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가 뭔지, 동기식, 비동기식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싱크로너스라는 거는 뭔가 여럿이 같이 뭔가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게 일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싱크로너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영 종목 중에서 여럿이 이제 동작을 맞추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이렇게 부르죠. 그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뭐 한다고 해야 될까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시간에 맞게 조율을 해서 하죠.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싱크로너스의 개념이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로 라이브로 부르는 게 아니고 녹음된 걸 틀면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그게 들통이 잘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악 녹음한 거랑 입하고 잘 맞아야 되죠. 그걸 뭐 한다고 하죠? 립싱크. 거기 싱크가 바로 이 싱크죠. 그래서 음악 나오는 거랑 입을 이렇게 뻥긋뻥긋 하는 거랑 시간적으로 잘 동기화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동기화, 동기식 이런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너스, 동기식 이 말이 운영체제에도 여러 군데 등장은 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해가지고 프로세스의 동기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의 의미도 물론 일반적으로 의미 자체는 시간적으로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의미로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싱크로너스 IO 이러면은 IO를 누가 요청합니까? 위에 CPU가 결국에는 IO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IO에서 일어나는 작업과 CPU에서 일어나는 작업이 싱크가 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동기식 IO라고 하고 싱크될 필요가 없는 거를 우리가 비동기식 IO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 디스크한테 IO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IO가 결국 끝나서 시킨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이 친구한테 다시 인터럽트를 걸어서 아까 시킨 일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이런 거는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동기식이고 비동기식은 CPU가 디스크에 어떤 요청을 한 다음에 얘가 뭘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멋대로 그 다음 일을 하는 그런 게 비동기식 IO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동기식 입출력 그러면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입출력 요청, IO 요청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운영체제 커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 디스크 IO 요청을 한다 그러면 운영체제 커널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하드웨어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파일을 좀 읽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파일을 읽는 작업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동안에 이 입출력 요청한 친구는 뭐가 읽힐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뭐 다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그 IO 그 작업이 끝나서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래서 아까 시킨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해서 그 디스크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면 그거를 보고 그 다음 작업을 한다. 이러면 이거를 동기식 입출력이라고 하고, 비동기식 입출력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IO 요청을 했어요. 한 다음에 그러면 IO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때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하고 무관하게 곧바로 그 친구한테 IO를 요청한 친구한테 CPU를 줘서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IO 결과도 보지 않고. 그게 이제 비동기식 입출력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비동기식 입출력이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대개 이제 IO 요청을 했다는 거는,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오라고 했다는 거는 바로 그 다음 기계어에서 그 파일의 내용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식으로 입출력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기식 입출력이 그 일반적인 입출력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뒤에 또 이런 예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IO 요청을 해서 결과값을 얻기 전에 그 이전에도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IO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과 무관한 일을 미리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IO가 어떤 파일을 읽어와라 이런 거면 보통은 읽은 결과를 보고 일을 해야 되지만, 파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라는 요청이면 여기서 디스크에다가 쓰라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써지든 안 써지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고, 나중에 디스크가 다 써졌으면 다 써졌다고 이제 회신을 받는 거지, 쓰라고 했는데 쓴 결과를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읽기 쓰기가 있는데 IO 중에서는 인풋 아웃풋, 쓰는 작업은 꼭 그 결과를 봐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작업은 비동기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나는 꼭 이게 써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쓰는 작업도 동기식으로 해서 직접 싱크 디스크에다 써라 라고 하고, 그게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동기식은 어쨌든 IO가 다 끝나면 그걸 보고 그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동기식인데, IO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CPU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동기식 입출력을 하면서 IO 요청을 해놓은 다음에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그 친구가 답을 받기 전, 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한테 CPU를 넘겨주겠죠. 그 CPU는 비싼 자원이니까 놀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일을 시켜야 돼.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IO가 완료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한테서 CPU를 빼앗고, 그 프로그램이 IO 처리를 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쓰도록 해주면, 요거는 동기식 입출력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한 거니까. 다만 그동안에 CPU가 놀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한테 넘어간 거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IO 요청을 했는데 난 동기식 입출력을 한다. 그래서 IO가 끝날 때까지 CPU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IO 요청을 하고 IO가 끝날 때까지 내가 CPU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마냥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CPU도 낭비가 되지만 IO 장치도 낭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CPU를 쓰다가 IO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에 뭘 읽어와라 라고 하고서 읽어오는 동안에 CPU를 쥐고 있으면서 안 놓으면 시스템 안에서 IO는 한 개만 진행이 되겠죠. 매 순간. 그런데 내가 IO 요청을 해서 디스크 IO가 일어나는 동안에 CPU를 다른 프로그램한테 넘기면 이 친구도 뭔가 일을 하다가 IO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요청한 IO도 뭐 디스크든 키보드든 IO 요청을 하고 IO가 끝나기 전에 CPU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면 그 친구한테 CPU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CPU만 있으면 기계어가 실행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한테 CPU를 계속 넘기고 IO가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은 이제 CPU를 빼앗아서 IO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와서 줄 서 있겠죠. 뭐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프로그램은 여기 와서 줄 서고 디스크 IO를 기다리는 프로그램은 여기 와서 줄 서고 또 다른 디스크 IO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도 여기 와서 줄 서고 이러면서 전체 시스템 안에 IO도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CPU도 놀지 않고 그 프로그램 간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한테 CPU가 넘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IO가 끝났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방법은 인터럽트를 통해서 알려주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DM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CPU는 대단히 빠른 자원이기 때문에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IO 장치들이 CPU한테 뭐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그럴 때는 인터럽트를 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인터럽트가 너무 자주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럽트 처리도 일종의 오버헤드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A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가 하나 들어오면 이 친구가 하던 일을 멈추고 CPU는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다시 A한테 넘겨서 이전에 하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인터럽트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인터럽트가 대개 이 IO 장치들은 대단히 느리죠. CPU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래서 인터럽트는 CPU 입장에서 보자면 빈번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뭐 타이머 인터럽트는 좀 빈번하겠지만 빈번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이 IO 장치들 중에서는 사실 고속 IO 장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속 IO 장치들은 매번 IO가 끝날 때마다 인터럽트를 걸면 인터럽트가 너무 자주 걸려요. 너무 자주 걸리면 CPU한테도 대단히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아주 작은 뭐 1바이트 입력 들어오면은 인터럽트 걸고 또 그 다음에 또 1바이트 들어오면 인터럽트 걸고 이게 너무 CPU한테 잦은 인터럽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DMA 컨트롤러라는 걸 붙여 놓습니다. DMA는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준말이죠.
여러분들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장치는 여기 뭐가 있나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장치는 CPU 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까 디스크 컨트롤러가 파일을 읽는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직접 파일 읽은 내용을 이 메모리에다가 옮겨 놓지 못합니다. 이 메모리는 CPU의 작업 공간이라서 CPU만 건드릴 수 있지, 함부로 이런 친구들이 뭐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다고 이 친구가 직접 메모리에다가 막 갖다 쓰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로컬 버퍼를 가지고 있고, 버퍼에 내용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알려주고, CPU가 직접 이런 로컬 버퍼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메모리로 카피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런 인터럽트가 너무 빈번하면 그러면 CPU가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더 둔 겁니다. 이 DMA가 직접 디렉트 메모리를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라는 거죠. 이걸 왜 뒀느냐? 인터럽트가 너무 자주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크기의 데이터가 이 로컬 버퍼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 컨트롤러가 직접 CPU한테 인터럽트를 거는 게 아니고, 뭐 512바이트의 어떤 블럭 단위다 그러면 그 내용, 그 정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거를 DMA가 직접 메모리에다가 카피하는 작업까지를 해주고요. 그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인터럽트를 한번 걸어서 뭐 필요로 하는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인터럽트가 대단히 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CPU가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DMA라는 것이죠. 그래서 I/O 작업이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블럭 단위로 DMA가 메모리에다가 복사하는 작업까지를 다 해주고 나서 인터럽트를 걸어주게 되는 건데,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메모리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 아래 메모리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뭐 의미적으로 보자면 CPU 이쪽에 메모리가 있다는 거는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는 친구는 CPU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컨트롤러는 자신의 어떤 뭐 로컬 버퍼 같은 건 있지만 이 친구가 함부로 메인 메모리에다가 뭔가 읽거나 쓰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메모리에다 뭔가를 올려놔야 되겠다 그럼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알려주고, CPU가 매번 인터럽트에 의해서 컨트롤러하고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두는 게 바로 이 DMA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읽은 내용을 CPU 인터럽트 없이 이 DMA 컨트롤러가 직접 메모리에 올려놓는 작업까지를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한 번에 알려주는 이런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덜 빈번하게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CPU에서 기계어를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명령어라는 용어를 써서 뭐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그 용어가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CPU에서 실행하는 거는 기계어, 그거를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명령어라고 썼는데 기계어로 고치죠. 뭐 제가 계속 기계어 그랬기 때문에.
그 I/O를 수행하는 기계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I/O를 기계어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아예 I/O를 전담하는 그런 기계어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그 기계어를 실행할 때 만약에 디스크에서 뭘 읽어와라 그러면 디스크에서 읽어오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기계어가 따로 있는 그게 이제 이 좌측에 있는 I/O를 그 I/O 전담 기계어에 의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따로 있고 I/O 장치가 따로 있고 그래서 메모리 접근하는 기계어 따로 있고 I/O 수행하는 기계어 따로 있고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에만 매겨 놓는 게 아니라 I/O 장치에도 이러한 그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연장해서 매겨 놓고 그리고 실제 I/O를 고유의 기계어를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 접근하는 기계어를 통해서 I/O를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메모리 맵드 I/O에 의해서 I/O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기계어 중에서는 메모리 접근하는 기계어가 따로 있고 I/O 하는 기계어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메모리 접근하는 기계어로 I/O도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메모리 주소가 이 I/O 장치까지 연장해서 매겨지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어떤 뭐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계어를 실행하면 실제로는 I/O를 접근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그림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맨 위에 CPU부터 제일 아래 I/O 장치까지 저장 장치가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용량은 작으면서 빠르고 대신에 비싸다고 했죠. 아래로 갈수록 용량이 크지만 느리고 그렇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실제 모든 데이터들은 다 제일 아래쪽에 원본이 다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위로 읽어다가 쓰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캐싱의 개념이라는 게 위쪽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항상 제일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들고 가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에서 요청이 왔는데 더 아래로 내려가기 이전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읽어서 올리는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빠르겠죠. 그게 이제 캐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쪽에 올라갈수록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내용이 다 여기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운이 좋게도 위에서 요청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밑에까지 안 가고 바로 읽어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캐싱이라는 거는 재사용성 이미 한번 읽어 놓은 게 다음번에 또 사용되면 그걸 그냥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미 한번 사용됐다고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사용이 된 거지만 이미 쫓겨나고 없으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싱을 잘 하려면 재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관하고 있고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거를 쫓아내는 뭐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 부분을 우리가 CPU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익스큐터블하다 직접 실행이 가능한 메모리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세컨더리라는 건 I/O를 해야 되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접근할 때는
CPU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I/O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위로 읽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발성 여부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컴퓨터에서 CPU나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나 메인 메모리는 휘발성 매체로 보통 구성이 되죠. 메인 메모리는 D램, 캐시 메모리는 S램 이런 것들이 다 전원이 나가면 내용이 사라지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라는 거는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고 컴퓨터가 꺼지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죠. 반면에 하드디스크의 아랫단에 있는 이런 I/O 보조기억 장치들은 비휘발성이죠. 전원을 끄더라도 내용이 살아있고 그래서 파일 시스템, 파일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전원이 꺼져도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원을 켜면 그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가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